북한의 지령하에 만든 대남 지하당입니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 충성 명성을 썼는데 혈서를 썼어요. 그 4명의 모조리 혈서를 썼습니다. 혈서. 포섭 간첩이죠. 우선 포섭 대상자를 북한이 아무나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을 포섭이 되겠습니까? 간첩이 넘쳐나죠. 내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관계로 가면은 북한이 간첩을 난파 안 시키고 이제 간첩 공작을 중지하면서 화해협력으로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간첩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25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어떻게 조직된 모임인지 좀. 정확한 명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인데 운동권 세력이 자생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하에 만든 대남 지하당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만든 명칭이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 이렇게 했더니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이라는 말을 빼라. 북한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조직이 스스로 이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강령 1조에서 민중제일주의를 지도연임한다. 이 민중제일주의가 뭐냐면요, 북한 김정일의 혁명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인민대중을 우리 남한식으로 민중을 바꾼 겁니다. 구속영장에 신청된 사람이 총 4명이었는데 4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용현 사람이 총책입니다. 54살인데요 충북 지역에서 계속 그 노동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이 바로 누구냐면 손중표입니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지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책이 있습니다. 박씨라는 박용희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그래서 충북 지역에서 그 병원 노조를 구축해서 병원 병원 노조의 그 사무국장도 지내고 한 꽤 나름대로 이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이라고 있었는데 육아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해서 활동했습니다. 이 4명 밑에 충북동지회가 북한에 보고한 지령문에 의하면은 60여 명이 있다. 각계각층. 여기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뭐 육아 보육교사, 학교 선생님도 그래서 60여 명이 있다고 북한에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간첩 유형은 뭐라고 이제? 포섭 간첩이죠. 북한에서 직접 간첩을 우리 국내로 침투시킨 게 직파 간첩입니다. 직접 파견되는 간첩이다. 근데 이 직파 간첩한테 포섭된 내국인으로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기 때문에 포섭 간첩이죠. 포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포섭 대상자를 북한이 아무나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을 포섭이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인사들을 운동권 인사들을 쭉 관찰하다가 확신이 들면 접근을 해서 포섭하는 건데 박용 같은 경우는 2004년경에 포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2004년경에 북한에 연결 맺고 있었던 것이 내부 보고문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20년 된 암약한 간첩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무슨 간첩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북한 지령을 수행한 거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유도성을 남한 주민들에게 알려라 보여서 바로 그걸 알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원장인 손종표가 운영하는 청년신문이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물론 45초래나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 F-35의 국내 반입을 저지하라. 그렇게 저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 세력들이 정치권에 밀접하게 개입을 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특별보좌관, 노동특보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통일 밤 무역 100만 구를 보내는데 협조해달라. 그래가지고 국회를 방문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당시 그 국회 외교통상위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정치권에 진출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제도운동권 단체들의 핵심 인자를 갖다 발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간호사, 보육교사, 또 민중당 당원들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계속 실제 포섭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 충성 명성을 썼는데 혈서를 썼어요. 그 4명의 모조리 혈서를 썼습니다. 혈서. 그래서 지금 그 적용 제목이 5개나 됩니다. 조작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법부가 매우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간첩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엄청난 형량을 받게 되는데
인권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수사기관이 조작한 등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것은요, 이번에 그 간첩을 잡는 데 고생했던, 영장 발부했던 그 청주지검의 검사장하고 담당 검사하고 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관들, 또 경찰청 수사관들을 공수처에다가요 직권남용으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이 간첩이 지금 간첩 잡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이런 웃지 못할 형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요즘 시대에도 간첩이 있다고? 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간첩이 넘쳐나죠. 내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관계로 가면은 북한이 간첩을 난파 안 시키고 이제 간첩 공작을 중지하면서 화해협력으로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간첩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기관이 크게 3기관이 있거든요. 정찰총국이라든지 이번에 그 문화교류국이라든지 통일전선부 같은 조직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간첩 난파 공작을 폐기시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들 기관은 해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건재하고 있거든요. 이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간첩을 검거하는 자체가 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인식이 돼 있어요. 정치권에서. 최소한 이 정도 사건이 나오면은 이 정부는 북한한테 경계성명을 발표해야 돼요. 간첩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추정돼요? 북한이 직접 지금 운영하는 간첩 숫자는 북한에서도 김정은하고 한 3명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게 정찰총국과 통정부 업무가 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정찰총장은 자기가 운영하는 정찰총국 소속 간첩 숫자는 알지만은 다른 문화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의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북한 간첩이 몇 명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북한에서 직파시킨 간첩이 중요하지만 걔들이 내려와서 국내 운동권 핵심 인사들 포섭해서 놓거든요. 북한에서 난파시켜서 북한의 직파자한테 포섭된 이번 이 충북 동지회 같이 이러한 그 간첩단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왜 안 보이느냐? 아니 간첩이 내가 간첩이라고 돌아다니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간첩 조직을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제 90년 중반부터는 사이버 간첩,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사기에서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고 사이버 테러를 하고 사이버상에 금전 탈취하는 이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최근 그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의 특징을 보면은, 전에는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직접 침투를 시켰는데 공작원들을, 지금은 동남아의 제3국을 위해서 우회 침투를 시킵니다. 탈북민으로 유장해서 국내에 간첩을 침투시키기도 하고요. 탈북민으로 유장시켜서 국내에다가 활동하다 적발된 간첩만 한 2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신을 할 때도 무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 사이버 교신을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지메일 같은 거 개설해 놓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간첩하고 북한 간첩본부가 공유하면서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자 권총이 필요하다, 독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드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인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특정한 지점에다가 간첩 장비를 묻어놔요. 매설시켜 놓고 필요가 되면 네가 비상시에 여기 이 위치에 가서 거기 열면은 공작금도 있고 돈도 있고 권총도 있고 독침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들어올 때는 평범하게 그냥 국적서다고 해서 그냥 들어옵니다. 이번 사건 말고 그 재작년에 있던 사건이 있어요. 침투하기 위해서 네팔에 가서 승려가 돼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하다가 이제 네팔 국적을 획득해요. 그래서 북한인지 모르죠. 그래서 네팔 국적에 승려로 돌아와서 간첩 활동하다 적발된 것도 있죠. 김정은 찬양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친다. 최근에는 이제 원포인트 공작이라고 그래서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침투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간첩들이 많아요. 에이모 타켓을 대상으로 정보를 뽑고 또는 뭐 테러를 가한 다음에 바로 복귀하는, 소위 이게 이제 고정 간첩이죠.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전설의 간첩 이설인 씨라는 할머니 간첩은 내려와서 여기 2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 뭐 우리 삶이죠. 그리고 복귀를 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의 간첩이 꼭 사람만 죽이고 테러하고 그 다음에 정보만 빼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우호적으로 느끼게 하고, 정권이나 서구 사상은 소위 그 반감을, 적대적 감정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공작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공작이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정말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목만 가지고도 이제 뭐 15년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테러를 했느냐, 우리가 사람을 죽였느냐, 뭐 어떤 국가 기관망을 폭파시켰느냐, 그런 건 안 했다고 우기면서 자기들의 비폭력성을 강조할 줄은 모르지만은, 전 세계 스파이 운동사를 보게 되면은 폭력으로 간첩 활동하는 그런 그룹보다는 비폭력적으로 하면서도
국가 주요 기밀을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넘기는 이런 간첩들의 역기능이 폐해가 더 컸다는 것을 인식하면 될 겁니다.